쾅 육중한 소리가 국방부 제3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찢었다. 모두의 시선이 상석에 앉은 오만석 대령에게로 향했다. 그의 두꺼운 손바닥이 원목 테이블을 세게 내리친 참이었다. 회의실의 냉방 장치가 토해내는 서늘한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했다. 오 대령의 굵은 핏대가 선목이 붉게 달아올랐다. 지금 내 보고서가 틀렸다는 건가? 김중희 그의 고함이 맞은편에 선 젊은 장교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군수물자 납품 비리 의혹을 다루는 이 긴급 회의는 시작부터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 파워포인트 스크린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은 김민준 중이었다. 갓 인관한 티를 벗지 못한 앳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빳빳하게 다려입은 정복의 기시땀으로 축축해 보였다. 그는 마른 입술을 애써 축이며 대답을 망설였다. 대령님, 제 말씀은 데이터가 김중희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오 대령은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김중희의 말을 가로채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데이터 자네가 책상머리에서 만진 그 숫자들이 실제 야전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오만석 대령. 그는 국방부 군수과를 쥐락펴락하는 실세였다. 그의 옆에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상석에 버젓이 앉아있는 사내가 있었다. 말끔한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방산업체 태산 디펜스의 대표 박태규였다. 박 사장은 이 험악한 분위기에도 여유롭게 찻잔을 들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박태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대령님, 진정하십시오. 김중휘님께서는 아마 이런 큰 회의 절차가 생소해서 그러실 겁니다. 그 말은 김중휘를 감싸는 듯했으나 실제로는 경험 없는 애송이의 실수로 치부해버리는 교묘한 모욕이었다. 그는 오 대령을 향해 눈을 찡긋해 보였다. 우리 태산 디펜스는 20년간 군의 방탄복을 납품해온 신뢰의 상징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테스트에서 오류가 날 리가 없죠. 아마 젊은 분이 무언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김민준 중위는 이들의 만담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파워포인트 리모컨의 다음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 충격적인 사진이 나타났다. 최신형 레벨 5 방탄 플레이트가 산산조각나 거대한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김중희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높아졌다. 이것은 K2 소총의 7, 62mm 표준탄 사격 테스트 결과입니다. 규정상 3발을 완벽하게 방어해야 하지만 단 1발에 이렇게 관통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다른 영관급 장교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나 불량이 아니었다. 명백한 결함이자 사기였다. 만약 이 방탄복이 실전에 보급되었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끔찍했다. 오만석 대령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하지만 박태규 사장은 태연했다. 그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아, 저건 불량품 샘플입니다. 어느 생산 라인에나 불량률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죠. 이미 폐기된 샘플을 실수로 가져오신 것 같군요. 김중희. 아닙니다. 김중희가 소리쳤다. 이것은 창고에 납품된 물자 중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샘플 중 7개에서 동일하게 발견된 현상입니다. 제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리켰다. 그때였다. 오만석 대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김중희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오 대령은 이제 고함치는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게. 김중희. 그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자네, 지금 이 회의의 목적을 잊었나? 우리는 태산 디펜스의 우수한 기술력을 재확인하고 다음 분기 예산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야. 자네의 그 근거 없는 비방으로 국가적 사업을 망칠 셈인가? 비방이라는 단어에 김중희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국가를 위해, 전우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하지만 현실은 거대한 벽과도 같았다. 오 대령은 김중희의 노트북을 경멸스럽게 쳐다보았다. 자네의 그 보고서라는 건 경험 부족에서 오는 과민 반응일 뿐이야. 안 그런가? 박 사장. 오 대령이 박 사장에게 동의를 구했다. 박태규는 능구렁이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분들이 의욕이 넘치다 보면 종종 사소한 것을 크게 부풀리곤 하죠. 열정은 가상합니다만 군수물자는 신뢰가 바탕입니다. 이 신뢰를 한낱 사진 몇 장으로 깨뜨릴 수는 없죠. 김중희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회의실에 앉은 다른 선배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중 몇몇은 분명 진실을 알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서류에 코를 밟거나 천장을 쳐다보며 김중희의 시선을 피했다. 비겁한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오만석 대령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대며 이 골치 아픈 해프닝을 마무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회의실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차유진 소령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그녀는 특전사령부에서 파견된 옵저버, 업사버, 즉 참관인이라고 간략하게 소개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색은 특전사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머리카락은 실망 하나 없이 단정하게 묶어 올린 행정장교의 전형이었다. 그녀는 회의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들고 온 수첩에 사각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쉴 새 없이 받아 적고 있을 뿐이었다. 오만석 대령은 그녀를 이 상황을 종결짓는 데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거기. 차 소령. 사각거리던 펜 소리가 멈췄다. 차유진 소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꺼운 안경 렌즈 너머로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회의실 중앙을 향했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지독하리 많지 평온한 눈이었다. 네, 대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다. 어떤 놀람이나 긴장도 묻어있지 않았다. 오 대령은 기름진 미소를 지었다. 차 소령은 특전사에서 왔다고 했지 실무 부대 아닌가. 그는 실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책상 물림인 김중희와 대비시키려는 의도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오 대령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특전사 같은 야전 부대에서 저렇게 실전 경험도 없이 숫자 노름이나 사진 따위에 집착하는 부하를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나. 솔직히 좀 한심하지 않나. 이것은 잔인한 질문이었다. 오 대령은 차 소령에게 김중희의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으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그렇다고 동의한다면 김중희는 이 회의실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터였다. 반대로 아니다라고 한다면 고작 소령 계급의 행정여군이 실세인 군수과 대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꼴이 되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이제 두 사람에게 쏠렸다. 절망에 빠진 김민준 중위,
그리고 그를 조롱하는 오만석 대령. 그 사이에 낀 차유진 소령은 여전히 그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다. 차유진 소령은 오만석 대령의 가시 돋친 질문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펜을 쥔 채 수첩의 특정 부분을 응시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그녀의 입술 하나에 매달린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김민준 중위는 절망감에 눈을 감고 말았다. 저 행정장교가 자신을 위해 거대한 대령에게 맞서줄 리가 없었다. 그녀 역시 이 썩은 사슬의 일부일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김중희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그는 오 대령이 아니라 회의실에 모인 모두를 향해 외쳤다. 하지만 대령님, 제발, 제발 이 자료를 봐 주십시오. 만약 이 방탄복이 야전에 보급된다면 우리 병사들이, 우리 전우들이 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갈라져 나왔다. 그 절박한 외침에 대한 대답은 조롱이었다. 푸아하 태산 디펜스의 박태규 사장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이 순진한 중이님 좀 보게. 전우들이 죽는다. 무슨 전쟁 영화 찍으시는 겁니까? 여긴 현실입니다. 중위님, 비즈니스라고요. 박 사장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회의실의 긴장을 깨뜨리고 분위기를 일순간에 모욕적인 조롱으로 바꾸어 놓았다. 오만석 대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차유진 소령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차 소령. 그가 불렀다. 자네도 저 꼴 좀 보게. 특전사에서 왔다고 했지. 아마 자네 부대에도 저런 풋내기들이 많을 거야. 책상에서 배운 대로만 떠드는 새님들. 그는 차유진의 뿔테 안경과 단정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정이 이어졌다. 뭐, 사실 차 소령도 크게 다르진 않겠지. 오 대령이 팔짱을 끼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여군들이 특전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 결국 하는 일은 정해져 있으니까 서류 작업이나 하고 커피나 타고 회의록이나 작성하고 안 그런가. 노골적인 성차별적 발언이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오 대령의 측근 장교 몇몇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 회의의 본질이 아니라 여군이 남성의 영역에 와서 겪는 모욕을 즐기고 있었다. 오 대령은 쐐기를 박았다. 이런 쇠붙이 쪼가리, 총알, 화약 같은 건 남자들의 일이야. 당신 같은 여군 행정장교가 뭘 알겠어. 응, 내가 틀렸나. 그는 만족스러운 듯 차 소령을 몰아붙였다. 그냥 조용히 구석에서 받아 적기나 해. 그게 당신 임무니까. 괜히 끼어들어서 회의 분위기 망치지 말고. 김민준 중위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끝났다. 그는 이제 오 대령의 부패뿐만 아니라 이 조직 전체의 만연한 썩어빠진 편견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은 철저히 혼자였다. 저 차 소령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많은 수많은 방관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회의실에는 오 대령의 오만한 목소리만이 울렸다. 그는 차 소령이 아무 대답도 못하자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박태규 사장을 향해 거보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박 사장도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혼돈, 리하다. 오 대령이
이 무의미한 대치를 끝내고 회의를 종결지으려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대령님. 차유진 소령의 목소리였다. 여전히 고개는 수첩을 향한 채였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건조했다. 기계가 데이터를 읽는 듯한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목소리였다. 김민준 중위의 보고서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국방부 표준규격서 제11 A호 개인 방호 장비 성능 요구 조건에 명시된 계약 원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증발했다. 사각거리던 펜 소리도 멎어 있었다. 오만석 대령의 미소가 얼굴에 얼어붙었다. 박태규 사장의 찻잔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차유진 소령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다. 계약서 원문 12페이지. 부록 3 비양. 레벨 5 방탄 플레이트 충격 내구성 테스트 항목입니다. 최소 요구 충격 흡수량은 1200줄 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겼다. 하지만 방금 태산 디펜스 측에서 제출한 공식 시험 성적서에는 동일 항목의 테스트 결과값이 평균 950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입니다. 정적.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회의실에 있던 그 누구도, 심지어 김민준 중위조차도 저 두꺼운 안경을 쓴 행정장교가 이토록 치명적이고 구체적인 기술 사양을 줄줄 외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오만석 대령의 얼굴이 급격하게 붉어졌다. 그는 행정여군에게 커피 심부름이나 시킬 생각이었는데 그 여군이 자신의 밥줄이 걸린 계약서의 핵심 조항으로 뒤통수를 친 것이다. 당혹감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당신 오 대령이 고함을 질렀다. 누가 감히 말하라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소령 따위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임무는 관찰하고 받아 적는 것뿐이라고 했을 텐데 이게 지금 군 기강을 무시하는 건가. 그의 권위적인 고함에도 차유진 소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든 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수첩에 무언가를 더 적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 대령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태산 디펜스가 제출한 시험 성적서의 발급기관 코드 KTC 88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인가한 공식 테스트 기관 목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번에는 박태규 사장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품질 미달은 어떻게든 둘러댈 수 있어도 공문서 위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차유진 소령은 계속했다. 해당 코드를 추적한 결과 경기도 외곽의 한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 시험 성적서는 위조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오만석 대령은 이제 이성을 잃었다. 저 여자가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구석에 몰렸음을 직감했다. 위기에 몰린 짐승은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반격하는 법이다. 저 여자를 당장 회의실에서 끌어내 오 대령이 고함을 질렀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여군이 소령 계급장 달아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당장 안 나가. 오 대령의 고함에 그의 측근인 다른 장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그들은 차유진을 비난하며 오 대령을 거들었다. 오 대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소령. 지금 즉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특전사에서 왔으면 전투 훈련이나 할 것이지.
감히 신성한 국방부 행정회의에 와서 물을 흐립니까? 당신의 월권 행위는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될 것입니다. 비난의 화살이 사방에서 차유진에게로 쏟아졌다. 그들은 그녀의 논리적인 반박에는 대답하지 못하고 오직 그녀가 여군이라는 점, 계급이 소령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감히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만을 물고 늘어졌다. 김민준 중위는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저 여자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모욕과 협박을 예상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가장 정확한 무기를 들고 적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모든 비난의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회의실은 다시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오 대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유진을 노려보았다. 이제 그녀가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였다. 낮게 차유진 소령이 들고 있던 만년필의 뚜껑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리고 그녀는 수첩을 덮었다. 그 단순한 동작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차유진 소령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오만석 대령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눈은 더 이상 행정장교에 순응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목줄을 확인한 최상위 포식자의 차가운 눈이었다. 대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평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금부터는 관찰이 아니라 그녀가 한 단어 힘주어 말했다. 본청에서 위임받은 특별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조사, 네가 감히 오만석 대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방금 전까지 김민준 중위를 몰아붙이며 승리를 만끽하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다. 일개 소령. 그것도 행정장교로 보이는 여군이 감히 국방부 실세인 자신을 조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었다. 자신의 군 경력과 명예, 그리고 그가 구축해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테이블을 다시 한번 내리치려다 간신히 참았다. 대신 이가 갈리는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차유진, 소령, 지금 제정신인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날뛰는 거야. 당장 그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는 군법회의라는 단어를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태도가 너무나도 당당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단 1%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 대령이 군의 위계 질서에 대한 분노로 몸을 떠는 사이 박태규 사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위조된 성적서. 저 여자는 어떻게 알았지? KTC 88 코드. 그건 자신과 오 대령, 그리고 서류를 조작한 실무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기밀이었다. 저 여자는 옵저버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오 대령은 군법으로 끝나겠지만 자신은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기, 공문서, 위조, 횡령, 배임,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남아 있었다. 김민준 중위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저 노트북. 그 안에 자신들의 비리를 입증할 원본 데이터와 추가 자료들이 들어있을 터였다. 그리고 저 여자의 수첩. 박태규 사장은
더 이상 여유로운 기업 대표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의 온화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업가의 냉혹한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등 뒤에 비서처럼 도열해 있던 두 명의 거안에게 짧고 단호한 목짓을 했다. 증거를 확보해. 모조리. 그들은 태산 디펜스의 법무팀 소속이라고 소개되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법률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190cm가 넘는 거대한 키, 맞춤 정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단단한 근육,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들은 박태규 사장의 해결사였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자들이었다. 신호를 받은 두 남자가 즉각 움직였다. 그들의 구둣발 소리가 회의실 바닥을 무겁게 울렸다. 그들은 차유진 소령을 그대로 지나쳐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김민준 중위에게로 곧장 향했다. 회의실의 다른 장교들은 이 노골적인 위협에 숨을 죽였다. 한 남자가 김중위 앞에 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젊은 장교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김중위. 위압적인 저음이 울렸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관련 자료와 노트북을 이쪽으로 인계하십시오. 김민준 중위는 공포에 질렸지만 본능적으로 노트북 가방을 끌어안았다. 이것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이었고 수많은 전우들의 목숨이었다. 안 돼 이건 군사 자료입니다. 당신들 같은 민간인이 함부로 만질 수 없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 말은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할 만큼 미약했다.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시죠.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김중희는 가방을 더욱 세게 껴안았다. 싫어, 이건 절대. 그 순간이었다. 시끄럽군. 남자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생각이 없었다. 그는 김중희의 저항을 무시하고 가방을 거칠게 잡아챘다. 김중희가 필사적으로 가방끈을 붙잡고 버텼다. 이거 놔 놓으라고. 남자의 얼굴에 짜증이 서렸다. 그는 반대편 손을 들어 올렸다. 퍽. 회의실 전체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의 두꺼운 손바닥이 김중희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다. 그것은 단순한 밀침이 아니라 체중을 실어 내리찍는 폭력이었다. 크헉. 김중희는 짧은 비명과 함께 뒤로 나자빠졌다. 그의 등은 딱딱한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충격으로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져 회의실 구석으로 멀리 날아갔다. 가방끈을 잡고 있던 손이 힘없이 풀렸다. 노트북 가방은 무정하게 남자의 손에 넘어갔다. 방금 전까지 진실을 외치며 분노하던 젊은 장교는 단 한 번의 폭력으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몇몇 장교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군사회의실에서 현역 장교가 민간인에게, 그것도 다른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것은 군의 명예와 기강이 바닥까지 추락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구석. 옵저버의 자리에 앉아있던 차유진 소령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김중희가 폭행당하고 노트북을 빼앗기는 전 과정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남자가 김중희를 밀치던 그 손목, 그리고 다른 남자의 미동조차 없는 자세에 고정되었다. 저 자세는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다. 한쪽 발을 미세하게 뒤로 빼고 무게 중심을 낮춘 자세.
언제든 다음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완벽한 CQC 근접 전투 준비 자세. 그리고 김중희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노려 가방을 빼앗은 기술. 저들은 전문 용병이거나 그에 준하는 살상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 국방부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장교를 폭행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 이 모든 폭력적인 상황을 오만석 대령은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중희가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판단했다. 저항하는 자의 말로는 저렇게 비참한 것이다. 그는 다시 권력의 정점에 선 기분을 만끽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김중희를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정말 꼴산 앞기 짝이 없군. 당장 저 녀석을 의무실로 끌고 가. 아니, 그냥 밖으로 내쫓아. 그리고 그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아직도 미동 없이 자리에 앉아 있는 차유진 소령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아, 그리고 차소령. 그는 아까의 분노는 잊었다는 듯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 당신도 돌아가도 좋소. 당신의 그 쓸모없는 관찰인지 조사인지 아주 잘 들었으니까. 그는 그녀의 특별조사 선언을 궁지에 몰린 여자가 내뱉은 허세쯤으로 치부해 버렸다. 보시오. 차, 소령. 이게 바로 현실이요. 당신처럼 책상에 앉아서 수첩에 뭘 끄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오. 이제 알겠소. 오 대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노트북을 빼앗은 남자 가드 잃는 김중희를 다른 남자 가드 이에게 맡기고 차유진 소령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박태규 사장은 그녀가 특별조사라고 말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는 눈짓으로 저 여자도 처리해라고 명령했다. 저 여자가 꼼꼼하게 받아 적은 수첩이 문제였다. 가드 일이 차유진의 책상 앞에 섰다. 그는 김중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오만한 태도로 빼앗은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소령님,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수첩, 이리 주시죠. 조사 자료는 저희가 잘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차유진은 아무 대답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자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남자는 그녀의 침묵을 저항으로 받아들였다. 소령님,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죠. 저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보안 자료를 회수하는 중입니다. 그는 차유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가죽 수첩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방금 전 김중희의 노트북을 빼앗았던 바로 그 손이었다. 얌전히 내놓으시지. 남자의 손가락이 수첩의 가죽 표지에 닿으려는 찰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탁, 탁, 짧고 날카롭고 단단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남자의 손은 수첩에 닿지 못했다. 대신 그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단단한 무언가가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다. 차유진의 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였다. 하지만 그녀가 남자의 손목을 붙잡은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다 못해 깨져나가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190cm가 넘는 거구의 남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 자그마한 여군에게 손목을 붙잡힌 채 멈춰섰다. 남자는 당황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빼내려 힘을 주었다. 하지만 손목은 마치 강철 바이스 브이스에 물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힘을 주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손목을 잡은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이 파고들었다. 남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제야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오만석 대령의 입이 벌어졌다. 박태규 사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김중희를 부축하려던 가드. 이 역시 동료의 이상한 행동에 걸음을 멈췄다. 차유진 소령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뿔테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된 이후, 어쩌면 오늘 국방부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두꺼운 렌즈 뒤에 가려져 있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매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 눈은 더 이상 행정장교 차소령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잡혀 고통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남자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회의실에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지독히도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내 놈 손으로. 그녀의 시선이 남자의 손목으로 향했다가 다시 그의 눈을 찔렀다. 대한민국 군인을 폭행했겠다. 그 목소리에는 소령의 계급이 아닌 그 이상의 압도적인 권위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살기가 실려 있었다. 남자의 입에서 새어나온 고통스러운 신음은 회의실의 숨막히는 정적을 가르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있는 자기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저 여자가 그것도 한 손으로 훈련으로 단련된 자신의 손목을 제압하고 있었다. 단순한 악력이 아니었다. 뼈와 인대를 정확히 꿰뚫는 고통이었다. 이거 안 놔. 그가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다. 당혹감이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감히 여자 따위에게, 그것도 동료와 표적들이 보는 앞에서 제압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 광경을 본 다른 남자 가드 이의 눈이 커졌다. 그는 쓰러진 김중희를 무시하고 즉각 동료에게로 향했다.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그는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며 차유진을 위협했다. 정장 재킷 안쪽으로 권총 홀스터의 윤곽이 희미하게 비쳤다. 하지만 가드 일은 그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굴욕감에 이성을 잃은 그는 잡히지 않은 반대편 주먹을 휘둘렀다. 차유진의 관자놀이를 향한 분노가 실린 일격이었다. 죽고 싶어. 회의실에 있던 몇몇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주먹은 목표에 닿지 못했다. 차유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주먹이 날아오는 궤적을 마치 느린 화면처럼 읽고 있었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비트는 동시에 잡고 있던 남자의 손목을 아래로 강하게 잡아 끌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남자는 자신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아, 왜? 김중희가 맞았던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육중하고 끔찍한 소리가 울렸다. 남자의 얼굴이 그가 그토록 탐내던 원목 테이블에 정면으로 처박혔다. 차유진이 그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내리꽂은 것이다. 남자는 끄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로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값비싼 안경이 박살나고 코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190cm의 거구가 단 3초 만에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가드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재킷 안쪽을 더듬던 손을 빼지도 넣지도 못한 어정쩡한 자세로 멈춰섰다. 저건 일반적인 호신술이 아니었다. 급소를 노리는 정확하고 무자비한 살상을 전제로 한 특수부대의 기술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박태규 사장은 공포에 질려 의자에서 거의 굴러 떨어질 뻔했다. 저 여자, 뭐야. 그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해결사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것을 목격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오만석 대령이었다. 그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행정여군, 커피나 타는 년이라고 모욕했던 대상이 방금 자신의 눈앞에서 훈련된 용병을 때려눕혔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짰다. 저 여자가 아무리 강해도 여긴 국방부다. 자신의 구역이다. 하극상이다. 오 대령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야. 저 미친 여자가 지금 민간인을 폭행하고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 헌병, 불러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그는 인터폰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당장 헌병대를 앉으시죠. 대령님. 오만석 대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목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본 광경 때문이었다. 차유진 소령이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격렬한 행동을 방금 마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머리를 밟고 기절한 가드이를 무시하고 흐트러진 재킷의 매무새를 가볍게 정돈했다. 두꺼운 뿔테, 안경이 사라진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온함.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 앉아있던 차소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방 전체의 공기를 지배하는 무엇인가였다. 가드이가 뒷걸음질 쳤다. 그는 차유진과 오 대령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남은 증거물, 즉 차유진의 수첩을 향해 손을 뻗었다. 저것만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가까이 오지 마, 수첩 내놔. 하지만 차유진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 검은색의 손바닥만 한 가죽 지갑을 꺼냈다. 오 대령은 그녀가 신분증을 꺼내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 내까짓게 소령이지. 당장 불명예의 저녁을 닦게. 차유진이 지갑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그녀는 그것을 이가 노리던 수첩 바로 옆에 오만석 대령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오만석 대령의 눈이 그 지갑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그의 시간은 멈췄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극도로 확대되었다. 그가 헛숨을 들이켰다. 지갑 안에는 소령의 무궁화 2개짜리 계급장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육중한 무게감을 자랑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은빛 별이 밝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장성, 준장 브리가디어 제네랄의 계급장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 바탕에 금빛으로 수놓아진 백호 박호가 포효하는 형상의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대통령의 비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부대, 특수전사령부. 오만석 대령이 저도 모르게 그 마크를 중얼거렸다. 제707 특수임무단. 그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털썩.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되었다. 방금 전까지 차유진을 비난하던 오 대령의 측근 장교들은 마치 목이 졸린 듯한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로 굳어버렸다. 박태규 사장은 준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민준 중위가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가늘게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찬란한 은빛 별이 보였다. 별. 차유진은, 아니, 차유진 준장은 얼어붙은 오만석 대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육군 준장. 그녀가 자신의 계급을 밝혔다. 차유진. 그리고 이름을 말했다. 오 대령의 턱이 덜덜 떨렸다. 차유진. 백호. 설마, 그는 군 전체의 전설처럼 떠도는 한 여군의 이름을 떠올렸다. 남자 특전사 대원들도 울고 나간다는 지옥의 훈련 교관. 최전방에서 수많은 비밀 작전을 성공시킨 전설적인 지휘관. 단 한 번의 작전 실패도 없는 707의 살아있는 신화. 그 전설이 지금 자기 눈앞에 행정 소령의 모습으로. 차유진 준장은 그의 공포 어린 중얼거림을 확인시켜 주었다. 본 국방부 군수물자 비리 의혹 사건. 그녀가 한 단어 힘주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직속. 제1특별감찰단장. 합참 의장 직속. 그 단어가 오만석 대령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부수었다. 국방부 장관도 육군 참모총장도 아닌 합참 의장의 직속 명령을 받는 감찰단장. 그것은 그녀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성들보다 위에 있으며 대통령에게 직보할 권한을 가졌다는 의미였다. 자신이 커피나 타라고 모욕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였다.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오 대령이 현실을 부정하며 중얼거렸다. 차유진은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자신의 또 다른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작고 무광, 검은색의 군용 암호화 USB 드라이브였다. 그녀는 그것을 오 대령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그리고 대령. 그녀가 오만석 대령을 불렀다. 대령은 마치 채찍에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당신과 박태규 사장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데이터. 차 준장이 USB를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김민준 중위의 노트북 안에 있던 자료의 원본.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던 모든 이들이 이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조차 쉬지 못했다.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였다. 박태규 사장은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이었다. 벌컥. 회의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오만석 대령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헌병들이 아니었다.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작전복과 방탄 헬멧, 전술 장비로 무장한 4명의 대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K1A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고 가슴팍에는 차유진 준장의 지갑에 있던 것과 동일한 백호 707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그들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완벽한 전술 대형으로 순식간에 방을 장악했다. 팀 리더로 보이는 대원이 차유진 준장을 향해 소리 없이 경례했다. 차유진 준장은 그들에게 고갯짓으로 2명의 용병과 오만석 그리고 박태규를 가리켰다. 모든 권력이 단 1분 만에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행정여군은 사라지고 심판자가 강림했다.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한 707 대원. 4명의 등장은 회의실의 모든 역학관계를 파괴했다.
그들은 단순한 병사들이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방식, 방의 모서리를 확보하는 속도, 그리고 총구를 겨누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수백 번의 실전을 거치며 몸에 밴 살기 그 자체였다. 그들은 회의실에 모인 장교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표적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 팀 리더가 차유진 준장에게 무언의 경례를 보낸 그 순간 유일하게 서 있던 위협. 가드인은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동료는 테이블에 처박힌 채 미동도 없었다. 자신은 이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사명의 총구 정면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재킷 안쪽, 총기 홀스터 근처에서 어정쩡하게 멈춰 있었다. 손 머리 위로 팀 리더의 목소리가 헬멧 스피커를 통해 기계적으로 울려 퍼졌다. 즉시 무기 버려. 가드인은 수년간 전장을 누빈 용병이었다. 그는 항복과 죽음의 경계선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이 들어왔다. 차유진 준장이 내려놓은 검은색 암호와 USB. 저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저것만 없애면, 저것만 파괴하면 이성은 공포에 마비되었고 훈련받은 본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살기 위해 발악하는 대신 증거를 인멸하려는 마지막 임무를 택했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척하다가 테이블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USB를 움켜쥐고 그대로 바닥에 내리쳐 박살내는 것이었다. 표적 저항팀 리더가 외쳤다.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길 필요도 없었다. 가드이의 손이 USB에 닿기 직전 그의 눈앞에서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차유진 준장이었다. 그녀는 707 대원들이 들어온 순간부터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절박한 돌진을 마치 정지 화면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발을 한 걸음 옆으로 내디뎠을 뿐이다. 테이블을 향해 돌진하던 남자의 옆구리가 그녀에게 완전히 노출되었다. 차 준장은 들고 있던 만년필 뚜껑 모나미 153 같은 플라스틱이 아닌 묵직한 금속재였다. 을 쥔 손으로 돌진하는 남자의 목 측면, 경동 맥동, 카로티드 시누스를 정확하게 내리찍었다. 그것은 타격이라기보다는 누르기에 가까웠다. 전속력으로 돌진하던 남자는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전신의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며 쇼크가 온 것이다. 남자의 거대한 몸이 힘없이 무너졌다. 니관. 그는 USB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테이블 옆바닥에 큰 대자로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차유진 준장은 그를 내려다보지도 않고 만년필 뚜껑을 다시 제자리에 딸깍 소리 나게 닫았다. 테이블에 머리를 밟고 기절한 가드 1.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가드 2. 불과 1분 만에 2명의 전문 용병이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707 대원들은 그저 자신들의 지휘관이 벌인 정리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이 아닌 당연하다는 듯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제 회의실에 남은 적은 무력하게 의자에 주저앉아 있는 2명뿐이었다. 오만석 대령과 박태규 사장. 박태규 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공포에 질려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괴물을 건드렸는지 깨달았다. 군납 비리 횡령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살아있는 전설, 백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오 대령이. 그는 비굴하게 자신의 죄를 동업자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오만석 대령은 그 소리를 듣고 경악했다. 이 배신자 새끼가 네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네가 먼저 돈다발을 들고 와서.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악한 진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순간 707팀 리더가 다가가 두 사람의 어깨를 거칠게 눌렀다. 조용. 지금부터 두 사람은 특수군사 범죄 혐의로 체포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금 짓거리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오만석 대령의 마지막 자존심이 폭발했다. 그는 군인이었다. 민간인 용병들처럼 허무하게 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을 억누르는 707 대원의 손을 뿌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이거나 그가 고함을 질렀다. 내 놈들 지금 누굴 건드리는 거야? 나는 국방부 대령 오만석이다. 내 놈들 직속상관은 아니지만 엄연히 상급자다. 감히 일개 준장의 명령으로 대령을 체포해. 이게 군법에 맞는다고 생각하나 차유진 당신이 합참 의장 직속이면 다야. 이건 월권이야. 당장 이 짓을 멈추지 않으면. 그는 마지막 남은 권위, 자신의 계급에 매달렸다. 그는 707 대원들이 이 불법적인 명령에 주춤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707 대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명령 체계는 오직 하나, 차유진 준장뿐이었다. 차유진 준장이 천천히 오만석 대령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발악하는 오 대령의 정면, 눈앞 1미터 거리에서 멈춰 섰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오 대령의 눈을 꿰뚫었다. 오만석.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대령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계급 상급자, 그녀가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되물었다. 군인의 계급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녀는 오 대령의 가슴팍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내 놈이 달고 있는 그 별은.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 놈의 사리사욕을 채우라고 국가가 달아준 것이 아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김민준 중위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기, 내 놈에게 폭행당하고 모욕당한 저 젊은 장교. 저 장교가 지키려 했던 것이 군인의 명예다. 그리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불량 방탄 플레이트 샘플을 집어들었다. 내 놈은 그 명예를 내 놈의 더러운 돈과 바꿨다. 차유진 준장은 그 방탄 플레이트를 오만석 대령의 가슴에 쿵 소리가 나게 내던졌다. 오 대령이 충격에 뒷걸음질 쳤다. 오늘부로. 차 준장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너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 아니다. 그녀는 707 대원들을 향해 명령했다. 저 자의 계급장을 뜯어내. 명령 이행 707 대원 2명이 망설임 없이 오 대령의 양팔을 붙잡았다. 오 대령은 안 돼 내 군복에 손대지 마 라고 발악했지만 특수부대원의 완력에 꼼짝도 못했다. 우드득, 우드득. 오 대령의 정복 양쪽 어깨에서 그의 30년 군 생활의 상징이었던 대령 계급장이 무자비하게 뜯겨나갔다. 실밥이 터지는 소리가 그의 비명과 함께 회의실에 울렸다. 계급장이 떨어진 자리에는 초라한 군복의 맨살만이 남았다. 그것은 완벽한 사이다의 순간이었다. 회의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오 대령의 측근 장교들은 자신들의 목이 날아간 듯한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눈을 내리깔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지우려 애썼다. 차유진 준장은 이제 무너진 오만석 대령에게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707팀 리더에게 명령했다. 오만석, 박태규 두 주범은 반역죄 및 이적죄 혐의로 즉시 구속과 군사 법원 영장 없이 압송한다. 합참 의장 직권 명령이다. 이행, 여기 있는 나머지 장교 전원, 부패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전원 연행한다. 한 놈도 빠짐없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냥 그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707 대원들의 총구가 그들을 겨누자 즉시 입을 다물었다. 차유진 준장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쓰러진 김민준 중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직접 몸을 숙여 그의 상태를 살폈다. 김중위는 고통 속에서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괜찮나? 김중위. 괜찮습니다. 준장님. 팀 리더. 김민준 중위는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이다. 즉시 의무대로 후송하고 특급 경호를 붙여. 알겠습니다. 차유진 준장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김중희의 찢어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의 안경을 주워 손에 쥐어주었다. 자네가 옳았어. 그 한마디에 김민준 중위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절망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정의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압도적인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거 놔, 이 반역자 놈들아. 오만석은 계급장이 뜯겨나간 어깨를 드러낸 채 짐승처럼 발악했다. 그의 30년 군 생활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찢겨나간 충격은 그를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차유진 내년이 감히 나를 군법회의에 세울 거야. 너를. 그의 저주는 707 대원들의 거친 손길에 묻혀 복도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반면 박태규 사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707 대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바닥에 엎드려 차유진 준장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준장님, 장군님, 제발 한 번만. 저는 오대령이 시켜서 억울합니다. 그는 비굴한 애원과 함께 복도로 끌려나갔고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며 그들의 추악한 비명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순식간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회의실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남은 것은 테이블에 머리를 밟고 기절한 가드일과 바닥에 쓰러져 경련이 멎은 가드이, 그리고 벽을 따라 투항 자세로 굳어버린 오대령의 측근 장교들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차유진 준장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했다. 그녀는 707팀 리더에게 다가갔다. 팀 리더는 헬멧에 바이저를 올리고 그녀의 명령을 기다렸다. 현 시간부로 제3회의실을 특수감찰구역으로 선포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것을 증거물로 확보한다. 저들이 사용한 컵, 서류, 깨진 안경, 노트북, 그리고 이 방탄 플레이트 샘플까지 머리카락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명령 이행하겠습니다. 저기 쓰러진 두 놈,
그녀가 두 용병을 가리켰다. 군 병원으로 이송하되 특수범으로 분류해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의식 회복 즉시 신문에 들어가 배후에 태산 디펜스 외에 다른 세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벽에 붙어 있는 자들. 그녀가 오만석의 부하들을 경멸스럽게 쳐다보았다. 부패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자들이다. 전원 CID 군수사 사령부로 압송해 한 놈씩 독방에 넣고 서로 입을 맞출 시간을 주지 마. 안 됩니다. 저희는 정말 한 장교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차가운 총구가 그의 이마를 겨누자 즉시 입을 다물었다. 707 대원들이 그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포승줄로 묶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애송이라며 조롱했던 김민준 중위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범죄자들과 방조자들이 모두 연행되고 707 대원들이 현장 감식을 시작했다. 어지럽혀진 테이블과 의자들 사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민준 중위만이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옆구리를 붙잡고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었다. 그때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차유진 준장이었다. 그녀는 모든 명령을 내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이었다. 김민준 중위는 자신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들어 경례를 붙이려 했다. 준장님. 하지만 부상당한 몸은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다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차유진 준장은 그가 경례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몸을 숙였다. 그리고 방금 전 2명의 거안을 때려 눕혔던 바로 그 손을 김민준 중위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명령이나 위로가 아닌 전우로서 내미는 단단한 지지였다. 김중위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가늘었지만 그가 지금껏 잡아본 그 어떤 손보다도 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차 준장은 그를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일으켜 세웠다. 편히 서라. 김중위. 그녀가 말했다. 자네는 오늘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을 해냈다. 김민준 중위는 겨우 2발로 섰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 차 준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의 보고서는 완벽했다. 데이터 분석, 증거 수집,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은 그 용기. 그게 없었다면 내 특별조사도 명분을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김중위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정복은 바닥을 구르며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어깨의 중위 계급장은 한쪽이 실밥이 터져 너덜거리고 있었다. 자네의 그 숫자 노름이. 그녀는 아까 오 대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 최전방 우리 대원들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다. 그걸 잊지 마라. 김중위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한 지휘관이 뛰어난 부하를 바라보는 깊은 신뢰와 인정이 담겨 있었다. 차유진 준장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아까의 장성 신분증 지갑과는 다른 아주 평범한 명함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 한 장의 명함을 꺼내 김중위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화려한 수식어 없이 오직 육군 준장 차유진이라는 이름과 집무실 직통번호 그리고 군 내부 이메일 주소만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왜? 김중희가 어리둥절하며 명함을 받아들었다. 내일 90으로 김민준 중위는 원 소속 부대에서 전출된다. 차 준장이 통보했다. 김중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출. 역시 오 대령의 라인을 건드렸으니 결국 자신은 한직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인가. 그의 얼굴에 다시 절망감이 스쳤다. 차유진 준장은 그의 표정을 읽고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가 오늘 처음으로 보인 미소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자네의 그 뛰어난 분석력과 강단. 책상 머리에만 썩히기엔 아깝지 않나. 그녀가 707 팀 리더를 향해 말했다. 팀 리더. 전속 부관실에 연락해. 내일부로 이 인원. 그녀가 김중희를 가리켰다. 제707 특수임무단. 사령부 직할 특별감찰팀으로 발령 내도록. 내 직속 부하로 배치한다. 알겠습니다. 준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팀 리더가 경쾌하게 대답했다. 김민준 중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707 대한민국 육군 장교라면 누구나 꿈꾸는 전설 속의 그 부대, 그것도 백호 차유진 준장의 직속 부하로 그의 군 생활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금 전설의 한가운데서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준장님, 저는 그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자격은 오늘부로 증명됐다. 차 준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내일 아침 자네의 그 완벽한 보고서 원본을 들고 내 집무실로 직접 보고하러 오도록. 아까 부러진 안경은 그녀가 바닥에 떨어진 파편을 보며 말했다. 새로 맞추는 게 좋겠군. 707은 시력이 좋아야 하니까. 김민준 중위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자신의 모든 존경심을 담아 외쳤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차유진 준장은 그의 인사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이 방에서 볼 일이 끝났다는 듯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자신의 암호와 USB와 낡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자신의 위장용 뿔테 안경을 주워들고는 그것을 재킷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다. 그녀는 지옥으로 변했던 회의실을 뒤로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뒤로 대한민국 군의 가장 썩어 있던 환부가 도련해지고 새로운 정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제3회의실의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바깥 복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유진 준장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복도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로는 707 대원들에 의해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 나오는 오만석과 박태규, 그리고 그들의 부역자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국방부 본청의 오후는 늘 분주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복도를 지나가던 수많은 장교와 군무원들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두 가지 충격적인 광경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방금 전까지 국방부 군수과를 호령하던 실세 오만석 대령의 처참한 몰골이었다. 그의 정복 어깨는 계급장이 뜯겨나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707 대원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다. 이거나 이거 못나 내 놈들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차유진, 이 미친년. 이건 쿠데타야 하극상이라고 여길 지나는 장교들은 다 뭐 하나 전연이 지금 707 대원 중 하나가 그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더 이상의 소란은 허용되지 않았다. 두 번째 충격은 그 모든 참상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여군 소령이었다. 차유진은 여전히 그 행정 소령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더 이상 구석자리의 옵저버 같은 유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뿔테 안경을 벗어 버린 날카로운 눈으로 감히 그 누구도 자신을 막아설 수 없다는 듯한 압도적인 기백을 뿜어내며 복도 중앙을 걸었다. 그녀의 군화 소리는 거대한 청사복도를 일정한 박자로 또각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 소리처럼 모든 이의 심장을 올가매는 듯했다. 박태규 사장은 오만석과는 달랐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갔다. 변호사 좀 불러주세요. 제발. 저는 잘못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장군님 제발. 그의 비굴한 애원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메아리치다 사라졌다. 복도를 지나던 한 중령이 이 모든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오만석 대령의 편을 들여다 무심코 입을 열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오 대령님 누가 감히 대령님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유진 준장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녀는 걷던 것을 멈추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며 한마디를 던졌다. 이 자도 연행에 공무집행방해 옛 곁을 따르던 707 대원 하나가 즉시 대열에서 이탈해 그 중령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크악. 아니. 나는 그냥. 중령은 영문도 모른 채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다. 그제야 복도의 모든 방관자들이 깨달았다. 저 소령은 지금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국방부 본청 한복판에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절대 권력 그 자체였다. 아무도 감히 그녀의 앞을 막아서거나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그녀는 그 사이를 유유히 걸어갔다. 그녀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군수물자 비리의 심장부, 오만석 대령의 왕국. 바로 군수가 사무실이었다. 군수가 사무실은 제3회의실에서 불과 몇 층 아래에 있었다. 차유진 준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그곳은 이미 그녀의 또 다른 707 대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었다. 이미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그녀의 신호에 따라 움직인 선발대가 사무실 전체를 급습한 것이었다. 사무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수십 명의 군수과 장교들과 군무원들이 책상에 머리를 밟거나 벽을 보고 양손을 든 채 굳어 있었다. 검은 복면을 쓴 707 대원들이 그들 사이를 오가며 모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고 서류 캐비닛을 통째로 봉인하고 있었다. 전화선은 모두 뽑혔고 개인 휴대전화는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오만석의 철옹성이었던 군수과 전체가 불과 10분 만에 완벽하게 무력화된 것이다. 사무실의 가장 안쪽 과장실 문이 열렸다. 그곳에서는 군수과의 2인자인 한 중령 5대령의 오른팔이 자신의 권총을 빼앗긴 채 2명의 707 대원에게 제압당해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들어오는 차유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차 소령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아침에 오대령이 커피나 한 잔 타오라고 지시했던 그 행정 소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성을 잃었다. 당장 이 무장 해제하지 못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차유진 준장은 그에게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사무실 중앙 가장 큰 메인 서버 컴퓨터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서 그 검은색 암호화 USB를 꺼내 들었다. 그녀가 그것을 서버의 USB 포트에 꽂으려 하자 제압당에 있던 중령이 필사적으로 발악했다. 안 돼, 안 돼, 그것만은. 그 서버에는 지난 10년간 오만석 라인이 축적해온 모든 비리 장부의 원본, 차명 계좌, 그리고 그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모든 방산업체들의 리스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차유진 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USB를 서버에 삽입했다. 삑 하는 기계음과 함께 그녀의 USB에 담긴 특수 감찰 프로그램이 군수과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모든 데이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오만석은 끝났다. 차 준장이 서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얼어붙은 중령에게 선언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중령을 돌아보며 지갑에서 자신의 준장 신분증을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던졌다. 중령의 눈이 그 은빛 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소령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은 장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707의 백호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저항 의지가 완전히 꺾였다. 말도 안 돼. 그는 무너져 내렸다. 차유진 준장은 데이터가 백업되는 짧은 시간 동안 오만석의 집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최고급 원목, 책상, 벽에 걸린 고위 장성들과의 골프 사진들, 그리고 잠긴 금고. 그녀는 금고로 다가가 707 대원이 건네준 특수 해제 장비를 이용해 단 30초 만에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또 다른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차 준장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오만석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아둔 더 윗선들의 약점일 가능성이 높았다. 데이터 백업 완료. 모니터에 메시지가 떴다. 차유진 준장은 자신의 USB와 오만석의 USB 2개를 모두 손에 쥔 채 사무실을 나섰다. 707팀 리더가 그녀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준장님, 군수가 전 인원 확보 및 증거물 수집 완료했습니다. 김민준 중위는 의무대로 안전하게 이송 조치했습니다. 잘했다. 차 준장이 짧게 대답했다. 이제부터 여긴 CID에 맡긴다. 우리는 다음 목표로 이동한다. 다음 목표. 말씀이십니까? 차유진 준장의 눈이 국방부 본청의 가장 높은 층, 합참 의장과 장관,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들의 집무실이 있는 곳을 향했다. 오만석은 꼬리일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제 저 꼬리를 흔들던 몸통을 잡으러 가야지. 그녀는 제3회의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체포극이 이미 본청 전체의 내부망을 통해 모든 장성들의 귀에 들어갔으리라 확신했다. 오만석의 보호막이었던 그 윗선들은 지금쯤 공포에 떨며 대책회의를 하고 있을 터였다. 차유진 준장은 그들이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그들의 아성에 정면으로 쳐들어가야 했다. 특별 감찰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이 거대한 부패의 피라미드. 그 최정점이었다. 오만석 대령의 체포 소식은 전광석화처럼 국방부 본청 전체를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교 한 명의 낙마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군수가를 철옹성처럼 지배해온 거대한 카르텔의 심장이 멎은 것이었다. 그 파문은 본청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어 이제 가장 높은 곳, 별들이 모여 있는 장성들의 집무실을 향해 격렬하게 밀어닥치고 있었다. 그 파문의 진원지는 합참의장실도 장관실도 아니었다. 뜻밖에도 707 특수임무단 사령부 내에 위치한 백호 차유진 준장의 소박한 집무실이었다. 그녀는 군수과 사무실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한 직후 단 30분 만에 헬기를 타고 복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땀 냄새 나는 위장용 행정장교 복장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먼지 하나 없는 완벽한 육군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어깨에는 그녀의 진짜 계급, 준장의 은빛 별이 무겁게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그녀가 전장에서 획득한 수많은 훈장이 질서정연하게 달려 있었다. 두꺼운 뿔테 안경은 사라졌고, 날카로운 시선은 그 어떤 타협도 거부한다는 듯 냉철하게 빛났다. 그녀는 관찰자도 조사자도 아니었다. 심판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2개의 암호화 USB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그녀가 준비한 비리 증거, 다른 하나는 오만석의 금고에서 나온 윗선들의 약점이 담긴 보험이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통해 국방부 본청 내부가 벌집 쑤신 듯 요동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준장님, 방금 전 합참 차장 삼성 장군 집무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부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비공식 회의에 즉시 참석하라고. 차유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비공식 회의 증거 인멸 및 대책 논의를 하자는 거겠지. 내가 왜 가나. 그들이 오라고 해. 네, 하지만 상대는 손희철 중장 삼성이십니다. 오만석의 직속상관이자 그렇다면 더더욱. 차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직접 그들의 아성으로 가겠다. 이 모든 혼란을 끝낼 시간이다. 그녀는 2개의 USB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다시 국방부 본청을 향했다. 이번에 그녀가 향한 곳은 평범한 회의실이 아니었다. 합참의 핵심 수뇌부, 오만석의 우산이 되어 주었던 자들이 모여 있는 곳, 합참 군수본부장, 손희철 중장의 집무실이었다. 손 중장의 집무실은 그 명성에 걸맞게 거대하고 화려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손 중장뿐만 아니라 육군본부 감찰실장인 박지원 소장 이성까지 합석해 있었다. 그들은 오만석이 체포된 직후부터 이 자리에 모여 미친 암호랑이 차유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도대체 합참 의장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미친 개를 풀어놓으신 거야. 손 중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스키 잔을 들이켰다. 고작 대령 하나 잡자고. 군 전체의 명예를. 진정하십시오. 중장님. 박 소장이 애써 그를 달랬다. 차유진. 그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707 내에서도 독사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녀도 군인입니다. 계급의 무게를 무시할 순 없겠죠.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박 소장이 말을 잇지 못했다. 집무실에 육중한 문이 노크도 없이 비서실장의 제지도 없이 거칠게 열렸기 때문이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방금 전까지 그들이 미친 개라고 불렀던 완벽한 정복 차림의 차유진 준장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K레이로 무장한 707 대원 2명이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집무실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차준장, 손희철 중장이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가 감히 허락도 없이. 손희철 중장님, 그리고 박지원 소장님. 차유진은 그들의 격앙된 반응을 무시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두 장성의 정면에 섰다. 그녀는 2개의 USB를 손 중장의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그 소리는 마치 망치 소리처럼 두 장성의 심장을 내리쳤다. 박지원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좋은 경찰 역할을 맡기로 한 듯 온화한 목소리를 꾸며냈다. 차준장,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우린 지금 자네가 벌인 일 때문에 군 전체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에 처한 것을 논의하던 중이었네. 그가 명예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오만석 대령이 잘못한 건 물론 있겠지. 하지만 그는 30년간 군에 헌신한 인물이야. 이런 식으로 그를 끌고 가고 군수가 전체를 뒤집어 놓으면 당장 내일 전방 보급은 어쩔 셈인가. 군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 제발. 대국을 보게. 맞네. 손희철 중장이 그 말을 받았다. 이 일은 조용히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했어. 자네가 증거를 가져왔다면 우리가 알아서 오 대령을 징계하고 조용히 전역시키고 군의 명예를 지키는 선에서 마무리했을 거라고.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나. 자네도 별을 단 장성이면서 이 정도 사리 분별도 안 되나. 그들은 차유진을 압박했다. 명예, 대국, 조직이라는 거대한 단어들로 그녀가 고작 일성 장군에 불과하며 자신들은 이성과 삼성이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상기시켰다. 그녀가 이쯤에서 꼬리를 내리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랐다. 차유진은 그들의 열변을 미동도 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빙하처럼 차가웠다. 모든 말이 끝난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장군님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집무실 전체를 꿰뚫었다. 제가 오늘 아침 위장 신분으로 제3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오만석 대령은 저를 커피나 타는 행정여군이라 불렀습니다. 두 장성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장군님께서는 그녀가 두 사람을 번갈아 쏘아보았다. 저를 조직을 모르는 일성짜리 애송이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첫 번째 USB를 집어들었다. 이 USB에는 오만석 대령과 태산 디펜스가 불량 방탄복을 납품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방탄복이 전방에 보급되었다면 김민준 중위의 말대로 우리 병사들은 죽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두 장성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런데 명예라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군대의 명예는 그녀의 목소리가 났지만 단호하게 울렸다. 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값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장성들의 번쩍이는 별 개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손 중장이 그녀의 직격탄에 얼굴이 붉어졌다. 차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녀는 오만석의 금고에서 나온 두 번째 USB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오만석 대령이 자신의 보험으로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책상 위 모니터에 연결된 포트에 망설임 없이 꽂아 넣었다.
손 중장이 그것을 막을 틈도 없었다. 모니터에 파일 하나가 떴다.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 엑셀 파일이었다. 태산 디펜스의 박태규 사장 차명 계좌에서 지난 5년간 매달 일정한 금액이 흘러들어간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목록입니다. 차유진은 그 목록 중 하나를 마우스로 클릭했다. 계좌 소유주의 이름이 떴다. 선, 헤이, 출, 그리고 그 아래에는 PALK, G1, 바로 두 장성의 영문 이름과 일치했다. 크헉. 박지원 소장이 숨을 들이켰다. 손희철 중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로 달려들었다. 이건 조작이야. 내년이. 조작입니까? 차유진이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럼 지금 당장 자산 동결시키고 수사에 들어가면 알게 되겠죠. 차유진 손희철 중장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내가 감히. 나는 삼성 장군이다. 내 직속 상관이야. 당장 이 모든 걸 멈추지 않으면. 제 직속 상관은 합참 의장님이십니다. 중장님. 차유진이 그의 말을 얼음처럼 잘랐다. 그리고 중장님께서는 본인의 위치와 제 위치를 심각하게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찬 군용 시계를 확인했다. 제가 이 집무실에 들어온 지 정확히 10분이 지났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이 회의실에서 오고 간 모든 대화 내용. 그녀가 자신의 셔츠 깃에 달린 초소형 녹음기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두 개의 USB에 담긴 모든 원본 데이터 파일. 그녀는 두 장성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렸다. 방금 전 제 부관을 통해 암호화 통신망으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장에게 직보되었습니다. 제가 오만석을 확보한 바로 그 순간에요. 대통령 비서실. 그 단어가 삼성 장군의 마지막 남은 모든 권위와 오만을 산산조각 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손 중장의 손을 떠난 것이었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30년 군 경력이,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10분 만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차유진은 그 무너진 모습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문가의 도열에 있던 707 대원들에게 명령했다. 손희철 중장, 박지원 소장, 두 사람을 이적 행위 및 특수 군납 비리 공모 혐의로 현 시간부로 직위 해제한다. 즉시 연행해. 명령 이행. 707 대원들이 두 장성에게 다가갔다.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나는. 손희철 중장은 자신의 어깨에 손을 대는 707 대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장군이 아닌 범죄자일 뿐이었다. 오만석 대령 한 명의 체포로 시작된 피해 숙청은 이렇게 군 수뇌부의 심장부까지 단숨에 도려냈다. 차유진 준장의 거침없는 사이다는 이제 막 그 거대한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그날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였던 국방부 본청에도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오만석과 그 윗선들이 뿜어내던 부패의 악취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서늘하지만 건강한 긴장감이 채우고 있었다. 그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은 경기도 외곽의 육군 통합학위 시험장이었다. 과거 이곳은 태산 디펜스와 같은 특정 업체들을 위한 요식 행위의 장소에 불과했다. 테스트는 형식적이었고 데이터는 조작되었으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곳의 공기는 180도 달랐다. 사수 준비.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사격 통제실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더 이상 절망에 떨던 김민준 중위가 아니었다. 707 특유의 검은색 베레모와 전투복을 입은 그의 어깨에는 대위의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번 군납 비리 사건의 1등 공신으로 인정받아 차유진 준장의 직권 추천을 통해 특별 진급의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계급장만이 아니었다. 3개월간 707 본부, 차유진 준장의 바로 밑에서 지옥 같은 특수훈련과 감찰 실무를 동시에 소화해낸 그의 눈빛은 과거에 유약했던 청년 장교의 그것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냉철하며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전문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차유진 준장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인 특별감찰팀의 실무팀장이 되어 있었다. 표적, 신형 방탄 플레이트 K6, 사거리 150m, K2 소총 7, 62mm 표준탄 3발, 사격 개시, 타타탕, 굉음과 함께 방탄유리 너머 시험장의 방탄복 샘플에서 불꽃이 튀었다. 고속 카메라와 수십 개의 센서가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데이터를 전송했다. 김민준 대위는 모니터에 떠오르는 데이터를 매의 눈으로 확인했다. 충격량 1150줄, 흡수, 후면 변형률 BFS 23mm, 합격 기준치 44mm 이내. 완벽합니다. 부사관의 보고에 김민준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다음 테스트. 동일 샘플. 50m. 철갑탄 AP1발. 기준 상향. 사격. 네 대위님 철갑탄은 계약서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이미 새로운 계약업체의 연구원이 당황하며 그를 말렸다. 김민준 대위가 그를 차갑게 돌아보았다. 연구원님, 제가 검토하는 것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병사들의 생명입니다. 지난번 태산 디펜스의 계약서에는 950줄만 넘어도 합격이었습니다. 그는 방탄유리 너머의 샘플을 가리켰다. 저기에 우리 형제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링, 1%의 타협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 개편된 군수물자 검증 규정, 일명 백호 스탠더드 와이트 타이거 스탠다드의 제1원칙입니다. 백호 스탠더드. 그것은 차유진 준장이 이번 사태 이후 군 전체의 조달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엎으며 새로 만든 철의 규율이었다. 그녀는 오만석과 손희철 라인이 군에 납품한 모든 물자를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는 끔찍했다. 방탄복뿐만 아니라 전투화, 방독면, 심지어 전투 식량에 이르기까지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된 거의 모든 것에서 비리와 결함이 발견되었다. 그 후폭풍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태산 디펜스는 군납 비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즉시 파산했다. 모든 자산은 동결되어 국고로 환수되었고 피해를 입은 병사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CEO 박태규는 군사법정에서 이적죄 및 특수경제범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를 뒤흔들었던 별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다. 계급장이 뜯겨나간 오만석 대령은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차유진 준장이 확보한 완벽한 증거와 내부 고발, 그의 부하들이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불었다. 앞에 무너졌다. 그 역시 반역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은 국군 교도소 독방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다. 그들의 우산이었던 손희철 중장과
박지원 소장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다. 그들은 군복을 벗는 불명예 전역은 물론 모든 연금과 혜택을 박탈당한 채 민간 법정에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차유진이 그들의 집무실에서 확보한 검은 USB에는 그들 외에도 수십 명의 고위 장교와 정치인들의 이름이 담겨 있었고 그들을 향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었다. 철갑탄, 사격 개시, 탕, 조금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날카롭고 육중한 총성이 울렸다. 김민준 대위는 모니터에 떠오르는 데이터에 집중했다. 고속, 카메라가 확대한 화면 속 방탄 플레이트 중앙에 철갑탄이 밝혔지만 관통하지 못하고 튕겨나갔다. 후면 변형률 38mm 합격입니다.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통제실 안에 모든 연구원과 군인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 100호 스탠더드를 통과한 첫 번째 완벽한 방탄복이 탄생한 것이다. 김민준 대위는 그제야 굳었던 표정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종 합격 증명서에 자신의 서명을 입력했다. 이제 이 방탄복은 즉시 양산되어 최전방의 병사들에게 보급될 것이었다. 3개월 전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문득 통제실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언덕 위의 주 관제탑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시험장 전체를 조망하는 VIP 구역이었다. 김민준 대위는 책상 위에 놓인 고성능 쌍안경을 들어 그곳을 향했다. 짙게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차유진 준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장용 행정장교 복장도 딱딱한 정복 차림도 아니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의 완전 무장 전투복 닷친복 차림이었다. 헬멧까지 완벽하게 갖춰 쓴 그녀는 당장이라도 적진에 뛰어들 듯한 백호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이 중요한 첫 번째 테스트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예고도 없이 이곳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무런 지시도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새로운 창인 김민준 대위가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쌍안경 렌즈를 통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차유진 준장은 쌍안경을 든 김 대위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은 수만 마디의 칭찬보다 더 무거운 절대적인 신뢰와 인정의 표시였다. 김민준 대위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쌍안경을 내리고 관제탑을 향해 자신의 모든 존경심과 충성심을 담아 가장 완벽한 각도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녀가 볼 수 있든 없든 상관없었다. 그의 시야 속에서 차유진 준장은 그 경례를 받았다는 듯 말없이 돌아서서 관제탑을 나갔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김민준 대위가 그 임무를 이어받을 것이었다. 김민준 대위는 경례를 내렸다. 그는 다시 통제실에 자기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좋아. 모두 수고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유진 준장의 그것처럼 강철 같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은 신형 방독면 테스트다. 기준 미달 시. 그 자리에서 전량 폐기한다. 단 하나의 타협도 없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시험장에는 다시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비리와 부패의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이 새롭게 태어나는 건강하고 강력한 심장 박동 소리였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비였다. 진흙탕이 된 제707 특수임무단의 비밀 훈련장. 백호의 요람에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통스러운 함성만이 가득했다. 악 수십 명의 검은 톨티, 티셔츠를 입은 신참 대원들이 지옥의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들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폐는 터질 듯 했지만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그 아비규환의 훈련장을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한 여성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신참들과 똑같은 진흙투성이 흑복 전투복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지난 3개월간 대한민국 군 전체를 공포와 경외에 떨게 만들었던 준장의 은빛별이 빗물에 젖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차유진 준장이었다. 그녀는 안전한 통제실의 방탄유리 뒤가 아닌 훈련병들과 똑같이 비를 맞으며 진흙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훈련병들은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힘까지 쥐어짰다. 저 백호가 지켜보고 있었다. 전설 속의 지휘관이 자신들의 첫 번째 지옥주 훈련을 직접 감독하고 있었다. 4번 훈련병 자세 무너진다. 다시 훈련을 통제하던 상사 마스터 서전트의 불호령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4번 훈련병이 외줄타기에서 균형을 잃고 아래의 차가운 뻘밭으로 떨어졌다. 풍덩 소리와 함께 그는 진흙 속에 처박혔다. 그는 너무 지친 나머지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듯 보였다. 흐. 그의 어깨가 절망적으로 들썩였다. 상사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채려던 순간이었다. 그만. 차유진 준장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고함치지 않았지만 훈련장 전체의 소음이 그 한마디에 멎은 듯했다. 상사가 그녀를 돌아보며 즉각 차려 자세를 취했다. 준장님. 차유진 준장은 상사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진흙탕에 쓰러진 4번 훈련병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가 첨벙 소리를 내며 뻘밭을 갈랐다. 그녀는 패배감에 고개를 숙인 훈련병의 정면 1미터 앞에 멈춰섰다. 훈련병은 공포에 질려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에게 차유진 준장은 영웅이기 이전에 707의 가장 무서운 교관이었다. 자신은 이제 끝장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차유진은 몸을 숙였다. 그녀는 훈련병의 눈을 마주 보기 위해 자세를 낮췄다. 훈련병의 눈은 공포와 탈진, 그리고 굴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름. 차 준장이 물었다. 훈련병. 박철민입니다. 박철민 훈련병. 그녀의 목소리는 비처럼 차가웠다. 왜 떨어졌나? 자세가 무너져서 입니다. 왜 무너졌나? 힘이 다해서. 아니. 차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놈의 팔 근육은 아직 30%의 힘이 남아있다. 하지만 내 놈의 정신이 먼저 포기했다. 그녀는 훈련병의 턱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들어올려 자신의 눈을 정면으로 보게 했다. 그 두꺼운 뿔테 안경 뒤에 숨어있던 이제는 전설이 된 그 날카로운 눈이었다. 나는 내 놈들의 육체를 부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녀는 훈련병의 눈동자 깊은 곳을 꿰뚫어 보았다. 나는 내 놈들의 나약한 정신을 죽이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군인 정신을 심으러 온 것이다.
오만석이나 손희철 같은 자들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 돈이나 계급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백호 스탠더드의 핵심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훈련병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3개월 전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민준 중위에게 내밀었던 바로 그 손이었다. 박철민 훈련병은 멍하니 그 손을 바라보았다. 일어서라. 4번. 차유진이 명령했다. 내 놈의 한계는 내 놈이 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정한다. 그리고 나는 아직 내 놈을 포기하지 않았다. 훈련병의 눈에 절망 대신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차유진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두 팔로 진흙 바닥을 짚고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스스로 일어섰다. 으아. 그는 비틀거렸지만 두 발로 굳건히 섰다. 그리고 차유진 준장을 향해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경례를 붙였다. 훈련병 박철민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차유진 준장은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는 훈련병의 어깨를 스치듯 두드려주고는 그를 지나쳐 다시 훈련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4번 훈련병이 방금 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인 자세로 외주를 타기 시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오늘 아침 화기 시험장에서 온 김민준 대위의 100번째 보고서를 떠올렸다. 신형 K 6방탄 플레이트, 백호 스탠더드 완벽 통과, 즉시 전방 보급 승인 요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부패한 윗대가리들을 잘라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외과 수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빈자리에 김민준과 박철민 같은 진짜 군인 정신을 가진 새로운 피가 돌기 시작했다. 차유진 준장의 진짜 개혁은 바로 그들을 키워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훈련장 한가운데 멈춰 섰다.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호루라기를 입에 물었다. 삐이이 이이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훈련병들이 그녀를 주목했다. 휴식 끝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천둥처럼 울렸다. 지금부터 지옥주 CQC 근접 전투 훈련을 시작한다. 교관은 나다 전원. 나를 공격한다.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쓰러뜨리면 오늘 훈련 여기서 끝내주겠다. 훈련병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백호를 공격하라고 하지만 그들의 망설임은 단 1초도 가지 못했다. 차유진 준장이 가장 먼저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덤벼라. 병아리들아. 그것은 그녀가 시작한 대한민국 군의 가장 근본적인 개혁의 현장이었다. 그녀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적을 처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강한 정의를 다시 구축하는 데 있었다. 장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훈련장의 함성이 잦아들고 나지막하고 힘있는 내레이션이 깔린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짜 힘은 화려한 계급장이나 수십억 원이 오가는 더러운 계약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용기, 그리고 불의를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는 결단력에서 나옵니다.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얕보다가 행정여군이라며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려다가 결국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까지 송두리째 끝장난 오늘 저 간부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작은 소령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쥔 백호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숨어 있는
진짜 영웅이 있을지 모릅니다. 뿔테 안경 뒤에 혹은 평범한 직함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힘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강력하고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